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기상 약사입니다. 오늘은 OTC 솔루션 개론 제10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약국 OTC 요약 및 판매 전략입니다. 10강까지 오는데 굉장히 길고 지루한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11, 대여섯 시간 정도 강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10강은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약국 일반 의약품 매출 통계 최근 매출 통계입니다. 보시면 1등 타이레놀, 가스알명수, 벤포베 이런 식으로 주로 광고품 위주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는데요. 유통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약국이 대형 제약사나 외국계 제약회사의 어떤 소매 판매업자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좀 씁쓸한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 시장도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능성 식품 시장은 약국에서부터 시장을 기초를 닦아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인터넷몰, 홈쇼핑 이런 부분들도 많지만 어쨌거나 기초는 약국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9년 기준을 보면 약국이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8%, 이 8%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품목 기준일 수도 있고 매출 기준일 수도 있는데 매출 기준으로 하면 더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 수치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약국의 비중은 훨씬 더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많은 약사님들께서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 또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특징은 이제 특정 브랜드의 비중이 크다라는 것. 큰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중소업체들이 나누고 약국은 또 거기서도 또 마이너한 시장이 돼버렸다라는 것이고요. 약국에서 키웠던 시장들, 오메가3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루테인도 마찬가지 약국에서부터 성장했던 시장들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거꾸로 약국에서는 그 시장이 거의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몇몇 시장들은 거의 약국에서 이제 뒤로 많이 밀려버렸죠. 그래서 실제 통계에서도 약국 건강식품은 이제 루테인이라든가 관절 쪽, 간, 장 이런 쪽으로 해서 비중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장 상황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현실이 이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약사님들께서는 이제 약국용 제품이나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약국 약사님들이 어떤 유통 소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또 씁쓸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약국 OTC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약국 매출의 견인차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약국 조제료는 정체되어 있고 또 약국은 자꾸 늘어나지만 또 어떤 시장 상황은 넉넉치 않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약국 OTC는 약국이나 약사님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약국 리셀러 하시는 약국 리셀러 약사님들은 그 자체가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약사의 이미지 또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적인 문제라든가 어쨌거나 여러 가지 약국 리셀은 약국 제품의 리셀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약사님들마다의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광고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광고품이 약국의 손님을 유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는 합니다. 중요한 매개체지만 광고품의 판매가 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세금도 늘고 어떻게 보면 약사가 단순 판매원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어서 썩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또 광고품을 미끼로 해서 다른 마진 높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경영에는 도움은 될 수가 있겠지만 약국이라는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는 썩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계 회사의 어떤 마케팅 정책을 보면 외국계 회사들이 약국이나 약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단순 의약품 판매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어쨌거나 약사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판매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꼭 뭐가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 OTC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어떤 나의 성향이나 나의 약국 입지에 맞는 OTC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판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다 상황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하면, 첫째는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것.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약사만이 의약품과 한약재질을 동시에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기능성 식품, 가공식품, 그리고 약국 전용 학회 제품까지 모두 다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약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요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약국에서만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절대 약국에서는 의약품과 한약재질을 메인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어떤 제품들까지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전용 제품을 자꾸 발굴하고 찾아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품이지만 약국에서 팔지가 않으면 결국 사장이 되겠죠. 하지만 약국에서 그런 좋은 제품들은 자꾸 발굴해서 써주어야 그런 제품들이 약국에서만 판매를 한다라는 이런 이미지, 약국에 손님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품 의존도를 낮추고 상담 제품의 비중을 높이는 건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상담 제품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그리고 조제하다 보면 사실은 상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상담 제품의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약국의 입지에 따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역시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국 OTC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과 함께, 그렇다면 약국에서는 이 질병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기계적인 진단 위주의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어떤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진단을 통해서 병증을 미리 예측을 하고 병증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꾸로 이제 너무 획일적으로 질병이 정의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양산하지 않으면 이런 지금의 대형 병원 위치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저수가의 이런 비수술적 약물 치료 방법은 점점 도태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엄청 발전하고 있지만 진단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수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엄청 발달하고 있지만, 거꾸로 일부 약물 치료 방법들은 수십 년째 그냥 답보되어 있거나 이런 측면들, 그리고 아예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죠. 어쨌거나 질병을 정형화하고 통계하다 보면 개개인의 어떤 그 맞춤, 개개인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질병은 치료가 아니고 소비되고 있다. 질병 소비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약산업이나 의료산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환자를 양산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러면 이 질병 소비 시대에 약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약사님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의료산업, 제약산업의 조그마한 톱니바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죠. 약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할 수 있는 영역도 많고 능동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질병은 사실은 소통의 문제고 순환의 문제다. 병원에서 치료되지 못하는 재발성, 난치성, 만성질환, 경증의 만성질환이 너무 많다. 그리고 중증 역시도 너무 많다. 물론 이걸 다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국의 역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의료사각지대에서 약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현대 인간 평균 수명의 연장은 물론 의료적인 혜택도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영양학적인 위생적인 환경의 혜택이 더 크다라는 점. 이것이 어떤 그 현대 질병, 현대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질병의 양상은 인간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 이 말은 이제 질병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분석을 하는 순간 이미 오류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사실은 환자와의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국에서 어떤 환자를 대할 때는 사실은 제품으로 대하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약을 드리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 환자를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치라든가 분석이 아니고 인간 내부 생태계의 불균형에서 오는 어떤 다양한 순환 장애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이제 약국 OTC에서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해법이 더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병은 인체 생태계 순환이 무너진 상태다. 약국 OTC에서의 질병은 이렇게 인체 순환이 무너진 상태다라고 보고 약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사실은 사람이 제일 어렵죠. 그만큼 사람을 상대하는 약사, 특히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약사라는 직업은 어렵습니다. 물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있는, 병증이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어려운 직업이다.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수치가 아니고 사람의 아픔이다라는 것. 그리고 약국은 의약품, 한약제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능성 식품, 이 모든 것들을 병용해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의약품은 항상 약국의 가장 중심이고 이 의약품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의약품을 보조하는 것, 의약품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나머지 사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약국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이 질병 치유란 환자의 무너진 인체 내부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나 로봇의 시대에도 여전히 약사라는 직업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약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약국 OTC는 그렇다면 사람마다 그 다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정도는 없습니다.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약국에서의 OTC 질병 치유는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푸는 시험과 같다.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약국 OTC는 아주 스텝이 짧게 진행이 되고 거기서 어떤 효과가 날 때 조금 더 길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답을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100점을 맞긴 어렵지만 최대한 적중률을 높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답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느냐, 이것이 경증이냐 중증이냐 해서 중증이거나 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더 좋은 해법을 가지고 있는 곳, 병원이라든가 다른 병원이겠죠. 병원으로 안내를 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병원이 안 되면 다시 환자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국 OTC에서는 특히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경증은 이제 치료를 목표로 하겠지만 중증 질환은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증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근본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대증요법을 쓰고 어떨 때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까지 같이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증이라든가 증상 판단이 어려우면 병원으로 안내를 한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항상 인체 내부의 무너진 생태계 순환을 회복시킨다는 관점, 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몇 가지 이제 OTC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부분에서 한번 다 언급해 드렸던 것인데 4장에서 간단하게 광고품인 판피린과 이제 쌍화탕, 갈근탕 이런 소염 진통제를 한 번에 조합하는 구성인데요. 판피린 같은 경우는 기본 이제 5병씩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효과가 좀 강한 것, 좀 센 거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구성을 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체질을 한번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건장한 체질에 쓴다. 너무 예민하지 않은. 물론 이제 이렇게 권했을 때 약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효과 좋은 제품을 권해드리지만 이것을 사고 안 사고 모두 살지 일부만 살지는 이제 환자의 몫이죠. 권하는 것은 약사의 몫이지만 사는 것은 환자의 몫이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먹을 거 주세요라는 분들이 계시죠. 한 번 먹고 그냥 한 방에 낫는 것. 그러면 판피린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품이긴 하지만 구성 단위가 5병이니까 판피린 대신 이렇게 스틱 포장으로 된 이제 몸살 감기약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스틱 포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표기 사항을 보면 이것이 개별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다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건식이지만 의약품으로 된 이런 구성을 하면 한 번에 포장해 놓고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먹는 이런 것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황청심환도 몸살, 특히 스트레스 너무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몸살에도 우황청심환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약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혼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사님께서 자꾸
조합을 해보시고 환자한테 권해보시고 이때 이제 공부해서 조합을 해서 환자한테 권해드리는 것은 약사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좋은 제품을 권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그것을 사고 안 사고는 구매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환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트라이를 해보는 것이 어떤 약사로서의 경험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후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용교산과 소염 진통제의 조합을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프레이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알약이 먹기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풍 해독산 연조엑스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짜 먹을 수 있는 것, 거기에 스프레이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방을 복합하는 것도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화계 질환은 특히 양 한 방을 잘 복합해서 쓰는 제품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소화 위장운동 촉진제와 이런 한방 소화제 그리고 위염약과 반야사심타 이런 식의 구성, 변비약 구성 그리고 이렇게 설사나 복통에 쓰는 구성들 이렇게 한방약과 몇 가지 제품들을 구성을 해서 환자한테 이렇게 권해드리고 이런 식의 구성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보면 이제 살지 말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살지를 고민하게 만들어라 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인 측면이나 어떤 매출적인 측면에서 좋겠죠. 요건 이제 조금 다른 구성입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전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카리토 제품과 아미노산 복합 제품 두 개 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묶음 진열해서 묶음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립선 약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보통 1개월 기준 하면 한 9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효과도 한 가지 먹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염에 쓰는 제품 구성인데요. 그래서 그 용담 사간탕 기초로 한 요비신 제품에 프로폴리스 제품 그리고 임상적인 어떤 논문에 근거를 하면 크랜베리 제품을 프로폴리스와 같이 썼을 때 어떤 방광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좋은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의약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이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묶음 형태로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권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경증은 아니고 어떤 뇌혈관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한 두통이 왔을 때 특히 이제 뇌동맥류죠. 뇌꽈리라고 하는 뇌동맥류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도 뇌동맥류가 왔더라도 이게 수술할 정도가 아니면 그냥 안정을 취하는 정도밖에 특별한 약물 치료가 없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굉장히 어떤 두통이라든가 어떤 열감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황청심환과 사망사심탕을 같이 쓰는 처방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망사심탕이 굉장히 차가운 성질이고 우황청심환에도 좀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설사가 나면 멈춘다. 설사가 나기 전까지는 한 일주일 이상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황청심환이 좀 가격이 비쌀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원방 또 원방 사양에 들어간 것 그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 뇌동맥류를 가라앉히는 것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OTC에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히 손 쓸 게 없다니 안정을 취하시라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심해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 치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병원 치료의 사각지대에서
약국 OTC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예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체질은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질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성 질환인 것이 많고 계속 병원을 옮겨 다니지만 결국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약국 OTC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병원을 다니다가 결국은 자연 치유로 나았다라는 스토리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피부 질환이죠. 병원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으면 해답이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약국에서는 오히려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다. 그래서 이 달맞이꽃 종자유, 감마리놀렌산이 들어있는 달맞이꽃 종자유 같은 경우는 아토피에 적응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형 글루타치온, 어떤 피부의 산화 손상을 억제를 해주는 또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의약품이죠. 그리고 건조효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식품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이건 옵티마 제품인데요. 예로 그냥 제가 올린 겁니다. 건조효모도 사실은 피부 순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내리는데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분자 베타글루칸은 이제 저분자가 있고 고분자가 있는데, 저분자는 이런 피부 염증, 아토피성에 쓰면 안 되고요. 고분자 베타글루칸을 써야 됩니다. 버섯으로 된 이제 제품들이 주로 고분자 베타글루칸 제품인데, 요 베타맥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셀코디 제품입니다. 요 구성은 실제로 제가 약국에 오시는 젊은 분한테 제가 지금 쓰고 있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예를 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어떤 병원 치료의 사각지대에서 OTC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면역순환과 세포순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 것이고, 이외에도 사실은 피부 질환의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오메가3, 프로폴리스, 곡류효소 등등 다양한 제품들을 활용하시는 약사님들이 많고, 실제로 효과를 보시는 약사님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의약분업이 되면서 많은 약사님들의 노하우가 이렇게 전수되지 못하고 사용된 측면들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 약국에서는 이런 이제 상담뿐 아니라 이 진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열과 상담 사이라고 했는데요. 약사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온누리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국 프랜차이즈로서 어떤 새로운 약국 모델을 제시한 어떤 선구자적인 이런 역할을 했던 체인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휴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활발한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서 약국 공간의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한 어떤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열만 효율적으로 해도 매출이 상승하는 이런 구조가 있죠. 그래서 구매를 유도하는데 아주 이런 진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베이스는 어떤 마케팅 전략도 계속 잘 생산해내고 있는 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사실 많은 약사님들이 약국이 OTC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포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옵티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학회 제품 중심으로 상담 약국의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체인 업체, 그 약국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깔끔하고 정리된 진열을 통한 이제 판매 효율을 높이고 약국 전용 제품을 통해서 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그리고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이 어떤 약국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 OTC 시장에서 약국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약국 OTC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약국 POP가 굉장히 중요하죠. 약국마다 POP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래서 환자한테 정보도 제공해 주지만 구매도 자극을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POP도 있지만 약사님들께서 직접 만드는 POP도 있고 이렇게 약사님들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POP도 있고요. 그리고 POP가 꼭 이렇게 깔끔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손으로만 써도 그게 환자한테 정보가 전달이 되고 환자가 필요한 정보라면 손으로만 써도 그 POP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POP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부분도 강론에서 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전체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OTC 이 셀코디 OTC 세포순환 치유요법에 대한 개론 강의였습니다. 인체순환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였고요. 다만 이제 너무 이론적인 내용 위주라서 약사님들께서 조금 보시기가 좀 힘드셨을 거라는 걱정도 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론에서는 조금 더 실용적인 내용 그리고 짧은 내용 5분에서 10분 길어도 20분 내에 어떤 실용적인 내용으로 강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아주 세분화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해서 연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약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또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님들께서 셀코디를 통해서 약국을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약사님들 위한 좋은 서포트가 되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사님들께서도 저희 셀코디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셀코디 OTC 솔루션 개론 10강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여러 가지 강론 강의로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